로서 꼭 한번은 제 이야기를 직접 보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실천해 봅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에게라도 저는 옛날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다 전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톡톡 사연에는 고스란히 풀어볼 참입니다. 일단은 제가 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굴러가는 낙엽에 더 이상 웃음이 안 나오는 나이가 되어서 그런가. 분명 남편과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반하고 연애하면서 절절하게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가슴 절절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랬건만 지금은 그 시절의 기억이 아주 또렷하지 않다는 게 애석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말이에요. 남편하고 결혼한 이후로 겪은 우여곡절들을 모든 것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아주 선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더 들어서 치매가 온다고 해도 그 다사다난했던 이모저모는 아마 안 잊혀지지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드라마 여인천하 아시나요? 거기서 배우 도지원 씨가 최고 유행 대사를 만들어냈었죠. 저는 그 대사를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에 면전에서 들었어요. 내 인연, 낯짝도 불려시처럼 생겨먹어서는 어디서 요물 행세를 하며 남의 아들을 깨어내? 멋대로 깨어나서 결혼을 부추기고 내 인연, 내 손에 작살나고 싶지 않거든 당장 썩 꺼져. 막말과 함께 날아든 불꽃 싸대기, 곧 제 왼뺨에 철썩하고 내려 꽂혔죠. 제가 너무 당혹스럽고 깜짝 놀라서 멍하니 맞은 뺨을 손으로 조심스레 부여잡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반대쪽에 저의 뺨도 공평하게 철썩 때려주셨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열심히 때려서 지도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안 맞고 산 건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도 태어나서 양쪽 뺨을 왕복으로 쳐맞는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놓고 뭔가 부족하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제 양쪽 뺨을 한 번씩 더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 콧구멍에서 심지어 코피까지 흘렀어요. 옷에 코피가 한 방울 툭 하고 떨어지길래 그때 알았죠. 코피를 보니까 그제서야 이 상황은 미쳤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때도 시어머니께서는 쉴 새 없이 저를 향해 삿대질을 날리시며 내 인연 하셨습니다. 이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그때 저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소리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제가 그 자리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단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던 것뿐인데요. 저랑 같이 시댁에 들어섰다가 이웃 사람이 차 좀 빼달라고 밖에서 소리를 질러서 잠시 나갔던 남편은 자기가 자리를 비운 그 잠깐 사이에 제가 처참한 몰골이 되어 있는 걸 보고는 그만 눈이 돌았습니다.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미쳤어요? 너야말로 미친 거니? 정신 좀 차려. 네 형 아직 버젓이 결혼 안 한 채로 있는데 먼저 결혼을 하겠다고? 세상 천지에 이토록 경우 없는 상황이 또 어디 있다니? 절대로 용납 못한다. 아니,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온 자리인데 엄마는 지금 기껏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전부세요? 엄마, 형만 중요하신가 봐요. 평생 그렇게 사셨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러세요? 저는 아직 자식이 아닌가 봅니다.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자식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한 여자한테 이렇게 못 구시죠. 지, 지금 이게 어디서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리고 매서운 그 눈빛은 또 뭐고? 이러다가 너 진짜 엄마 한 대 치겠다. 네가 이러니까 네 형보다 못하다는 거야. 제가 왜 엄마를 쳐요? 저는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사람을 이꼴로 때리셨으니까 아주 몰상식한 사람 맞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제 엄마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금 유일하게 엄마만 계시니까 애틋하게 여겨드리려고 노력했고 제 나름의 효도를 다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너무나도 몰상식한 분이라서 앞으로는 상종 못하겠습니다. 저보다 100배, 1000배로 잘난 형하고 잘 살아보세요. 뭐, 뭐라고? 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이 엄마한테? 오냐, 네가 유물짓하는 저것한테 제대로 홀렸네. 불려시한테 단단히 꼬인 게야.
야, 너 아픈 척 가증스럽게 연기하면서 일부러 코피를 쏟아? 네 인연, 너 아예 죽사발을 내놔야 내가 앞으로 두 발 뻗고 찰 것 같다. 남편이 분통을 터뜨리며 절연을 선언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신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리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시 화살을 돌리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여러분은 일부러 코피를 흘리고 싶다고 해서 생각만으로 그게 가능하신가요? 그런 사람이 지구촌에 한 명이라도 존재할까 싶네요. 그게 된다면 초능력자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일부러 코피를 쏟았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을 얻어터진 뒤였는데 저는 그저 경악하며 저에게 뻗쳐온 손길을 마주했고 그런 저 대신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벌이는 창과 방패의 현장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두 사람의 괴상한 대치를 보면서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니,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그냥 인사를 드리러 왔을 뿐인데. 꿈이라도 이것보다는 현실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노모가 어떻게 힘으로 아들을 이기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나가 떨어지셨죠. 엄마가 허락을 하시든 안 하시든 결혼식에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고 알아서 잘 살 거예요. 저한테 앞으로 연락하실 필요도 없고 엄마도 그냥 알아서 잘 사시면 돼요. 그 잘난 형과 함께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저를 챙겨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든 채 시댁에 들어섰던 정성스러운 선물 세트도 잊지 않았죠. 그걸 챙기면서 남편이 저한테 이거 우리가 쓰자라고 빠르게 말하더군요. 남편이 저를 옆에 끼고 현관문으로 가서 저한테 신발까지 직접 신겨주자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피를 토하시듯 애끓는 소리로 내 인연! 하고 외치셨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내 인연 소리가 이어졌죠. 차에 앉고 나서야 손수건으로 코피 자국을 문질러 닦았고 옆에서 남편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긴 것도 듬직하지만 성격도 외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 우는 걸 본 적이 없었고 하품을 크게 하면 눈가에 맺히는 수분이 전부였어요. 슬픈 영화를 봐도 꿋꿋했고요. 그런 남편이 울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차마 제가 먼저 이 사태에 대해 따지지 못한 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다 울기를 기다렸고 그 후에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저는 직접 대면하기 이전까지는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 정도로 보통 얘기가 아니신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가 남편을 만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형제로는 형 하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알고 보니 어처구니 없는 사연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집안에서 아들, 딸 차별하는 경우를 특히나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라면 보고 겪으셨을 테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장남과 차남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오로지 장남 타령만 일삼는 어설프게 예스럽고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배기로 꽉 막힌 옛날 사상을 가진 집안이 제 시댁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위로 4살 터울의 형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직 장가를 안 들고 있었죠. 참고로 이때 남편이 32살이었어요. 지금은 32살 나이도 청년이지만 그때는 아저씨 소리를 왕왕 들었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 36살이었으니 그때 기준으로는 노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장난스럽게 형이 아직 혼자라서 내가 아직 결혼 안 하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그걸 농담으로 여겼었죠. 하지만 진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결혼 선언에 시어머니께서 발작을 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순순하게 자기 형보다 결혼 먼저 안 하는 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깨졌으니 남편을 꿰어내었다며 그 죄를 저에게 돌리신 거고요. 형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대체 이 집안은 뭐지? 놀라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뒤라고 했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정리했던 거예요. 그게 당시에 2억 5천 정도 됐다나 뭐 그랬다네요. 그런데 그 재산이 아주버님한테만 갔습니다. 남편은 1원도 못 챙겼다네요. 저는 이것도 에이 설마 싶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자식이 셋도 넷도 아니고 달랑 둘인데 한쪽이 1원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진짜였던 겁니다. 진짜로 땡전 한 푼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주버님이 얼마나 잘나서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독차지하고 재산까지 독차지했는지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저는 이 대목이야말로 가장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유년 시절에 시아버지께 항상 듣던 당부는 이거였다고 하죠.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이치라는 것이 지켜져야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게이야. 귀로 듣고 가슴에 새겨라. 첫째가 잘 살아야 둘째도 잘 사는 법이다. 이것이 가와만사성이라는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알았냐? 아주머님은 뭘 해도 잘했다 소리 들으셨고 공부를 못해도 교우관계를 망쳐도 그저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고 부모의 지원을 아낌없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형이 우선이다 알았냐는 소리만 지겹게 들었고요. 지원을 항상 열악했습니다. 뭐든 스스로 해내야 했죠.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명진보다 못한 존재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명진이가 누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옛날에 시댁에서 키우던 큰 개의 이름이 명진이었다네요. 개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싸늘한 차별을 받고 자란 남편인데 정작 공부는 더 잘했어요. 차별 말고 대우만 빠짐없이 받고 자란 아주버님은 대학 입시를 완전히 망쳤죠. 지원을 받아서 재수를 했다네요. 근데 또 망쳤어요. 그래서 다시 지원받아 재수 생활을 했고 또 망쳤습니다. 그 짓거리를 무려 5수 동안 이어갔다네요. 제가 주변에서 삼수는 종종 봤어도 대학 입시를 오수한다는 건 정말 진짜 다양한 의미에서 아주버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갔냐고요? 그게 아니니까 놀랄 노자라는 거죠. 변변치 않은 대학을 갔고 성적은 밑바닥을 기어서 간신히 졸업장만 딴 채 망한 성적 때문에 그것으로 취업시장 기웃거려 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반면에 남편은 이름만 대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도 남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재수 안 했고요. 한 번에 붙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가슴을 치셨다네요. 어휴, 너는 네 형 못 간 좋은 대학을 꼭 그렇게 가고 싶었니? 그러면 네 형 체면, 그건 어떻게 하라고? 네가 완전히 지방망신을 다 시킨다. 네 아버지 어제 오늘 너 때문에 담배를 얼마나 피우시는지 알기나 하니? 그 대학을 꼭 다녀야겠다면, 네 힘으로 알아서 다녀. 집에서 지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해결해. 저는 시부모님 같이 편파적이고 독한 부모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명문대에 합격한 남편에게 진짜로 등록금 한 푼을 지원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만 굳은 일자리를 다 전전했었더라고요. 안 그러면 학비가 없었으니까요. 명문대라서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남편은 돈을 벌며 공부까지 하는 게 가끔은 너무 벅차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조금만 돈을 지원해달라고 집에다가 부탁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랭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너는 둘째가 돼서 어디 첫째 체면을 멋대로 깎아먹고 자기 부모한테서 듣고 자란 당부를 안 지켰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무슨 낯짝이 있어서 학비를 보태달라 그래? 시아버지께서는 심지어 남편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푹 내쉬셨고 아주버님은 늘 그렇듯이 방관을 하셨다고요.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본인보다 잘난 동생을 내심 시기 질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어떤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대학 졸업장을 따내서 번듯한 직장을 구했던 것일지 뒤늦게나마 남편의 과거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동안 울컥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얻어맞은 양뺨 뺨이 말라붙은 코핏 자국이 아픈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외롭게 걸어온 길보다 아프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 수모를 당하며 살아왔음에도 자기 부모와 형을 기본 도리를 지켜가며 대한 결과가 일원도 주지 않은 집안의 재산과 거센 결혼 반대라니 남편의 참담한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남편이지만 저를 만나 결혼을 꿈꾸게 되면서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저와 꾸려갈 가정만이 자기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금 미안하다며 울먹이며 사과를 하는 남편의 손을 맞잡은 순간 저는 무조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친정에는 시댁의 이런 황당무계한 가풍을 전하지 않았어요.
고지고대로 전했다가 결혼에 차질 생길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화목하기도 하고 엄격하기도 한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친정 부모님께서 장사를 시작하시는 바람에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거의 매일같이 오셔서 손주들을 봐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를 통해 예쁨도 받았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따라야 하는 예절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 친정 아버지께서 암이 걸리셨고 저희 가족은 친가로 가서 살게 됐어요. 친가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 동네이기 때문이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모두 도시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었습니다. 예스러운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었고요. 순박하시며 잔정이 많으시고 인망 또한 좋으신 분들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사고방식이 옛날 옛적이신 분들이었죠. 외할머니처럼 특히나 어른 공경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집안 어른들, 밖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른들께 예의를 잘 차리며 살아왔죠. 그게 정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자란 저였으니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갈기시며 막말을 퍼부으셔도 그때 차마 반격한다는 선택지를 갖출 수 없었던 듯 싶어요. 아무튼 제 친정의 가풍은 이러했기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절연했다는 걸 밝히며 아무리 그대로 자식이 부모를 안 보고 살다니 대체 이유가 뭐냐며 추궁이 쏟아질 테고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댁의 이모저모가 떨려올 것이 뻔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작당을 해버렸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치매가 와서 머나먼 지역의 친척댁에 살고 계시고 아주버님은 종교 활동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사시느라 연락도 안 된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존재하는 사람들을 아예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반드시 사는 동안 말 실수라도 한 번 나올 수 있는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존재는 하되 접점이 없는 것처럼 해야겠어. 그때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거리낌 없이 묘수를 꺼낸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친정에 흔쾌한 허락을 받아서 결혼까지는 금방 잘했는데요. 저는 금세 죄책감 비슷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친정 식구들을 속인 것이잖아요. 남편하고 서로 손발이 맞아서 작당을 하기는 했어도 제가 먼저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며 이끈 것이었기에 남편을 향해서도 왠지 모르게 캥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고부관계가 최대 관건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고부관계에 중요한 것인데 제가 며느리 된 사람으로서 시어머니께 정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하는 불편한 마음도 자꾸만 들었고요. 결혼하고서 늘 심란했습니다. 제가 은근하게 남편을 많이 떠봤었죠. 시어머니를 안 뵈러 가도 되는 건지 정말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정말로 괜찮다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도 표정이 무뚝뚝하다 보니까 대체 어디까지가 진심인 건지 몰라서 저는 헷갈렸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살면 손해라는 걸 느낄 정도로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굉장한 찹찹한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얼굴을 보면 심상치 않은 게 확실하고 제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물어봤죠. 혹시 어머님 일인 거야?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 맞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 어머님이 왜? 무슨 일인데? 우리가 멋대로 결혼해버렸다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서는 연락 한 번 안 하고 사셨잖아. 근데 갑자기 뭔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러게. 우리 엄마가 다쳐서 입원을 하셨다네. 팔에 깁스도 달았대. 뭐라고? 어쩌다가 교통사고라도 당하신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언뜻 듣기로는 우리 형이 결혼하기로 한 여자하고 몸싸움을 벌이신 것 같았어. 제가 그때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상상도 못한 전말이었죠. 아무튼 요즘은 몸 다친 데다가 아프고 거동도 불편하고 도움받을 사람이 필요하니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죠. 좀 와달라고 하셨다네요. 나중에 생각한 건데 만약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로 연락할 방도를 아셨다면 저를 불러내서 수발을 들게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을 부르신 것이었죠. 남편이 저에게 어떡할까 갈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야말로 남편에게 가고 싶냐고 묻고 싶은 참이었네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남편이 시어머니께 가보고 싶기 때문에 저에게 저런 질문을 한 듯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갈 생각이 없다면 애초에 저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나는 안 간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저기 있잖아. 어머님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위독하신 것도 아닌데 안 좋아 봤자 얼마나 안 좋겠어. 아, 근데 목소리가 전에 없이 힘이 쭉 빠져 있더라고.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봐야겠네. 자존심 접으시고 먼저 연락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셨겠어. 그렇게 생각해? 나는 당신한테 미안해서라도 우리 엄마하고는 영영 끊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오긴 했는데. 아유, 부모 자식 관계가 어디 그렇게 생각만으로 쉽게 되겠어? 난 괜찮으니까 어머님 어떠신지 궁금하면 병원에 한번 가봐. 제가 흔쾌하게 목소리를 내자 남편은 못 이긴 척 하면서 바로 병원에 가볼 준비를 하더군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시어머니에게 절연 선언을 하던 모습이 제 눈에 선한한데 몇 달 만에 다시 저렇게 태세를 전환한다고 해서 그게 우스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가에서 살 때 억울한 시집살이를 하며 예전에 무척 고생 많이 하신 친할머니의 경험담을 꽤 들었었거든요. 근데 친할머니께서는 나는 친정에서도 마음고생하며 살았던 사람이라 다 견딜만 하다고 하시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그저 감내하고 포용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용인하며 지내는 것이 능사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른의 말씀이 옳다고 배우며 자란 저는 그걸 감명 깊게 새겨들은 바 있었죠. 남편이 서러움만 받았던 자기 가족을 이제는 등지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결국 어쨌거나 자기 모친이기에 시어머니를 남편이 저버리기 힘들다면 그걸 최소한 비난하지는 말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다녀온 남편의 얼굴은 미묘하게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당신 보고 싶다고 말씀도 하셨어. 뭐? 나를? 그렇다면 거절할 도리가 없는데. 겸연쩍게 시어머니를 뵈러 가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대번 밝아진 이유도 궁금했고요. 활기찬 6인실 병실에서 홀로 똥 씹은 얼굴을 한 환자가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자 주변에서 저를 두고 저 며느리는 멀쩡하네 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병실에는 죄다 떠드는 걸 좋아하는 할머니 아주머니들밖에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커튼 좀 쳐라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면서도 한쪽 입꼬리를 실룩거리셨습니다. 기분이 나쁘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자리에 커튼을 치고 시어머니와 작게 대화를 나누며 저는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멋대로 결혼을 해버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분노하셨고 아주버님께서는 조금 조급해지셨었나 봐요. 갑자기 여자가 생겼다고 했다네요. 그것도 9살 연하가요. 그러더니 다시 얼마 뒤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거기까지는 시어머니께서 쌍수 들고 환영하셨죠. 그러나 아주버님께서 데려온 여자를 보고 기함을 하게 되셨어요. 훈훈하게 첫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후에 그 여자가 통화하는 소리를 시어머니께서 들으신 거예요. 내 밥은 아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멀리 나와 있습니다. 저게 뭐야? 아니, 저 요상하기 짝이 없는 말, 저거 북한 사람이야? 뭐야?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죠. 하필 본 모습을 드러내며 무방비하게 통화하는 말투를 들킨 그 여자는 아주머님께서 옹호하셨어요. 어떤 말로 옹호하셨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 한민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절하려고 하셨죠. 뭐가 한민족이야? 너 설마 북한 여자인지 뭔지랑 결혼하려는 거니? 저거 탈북민이야? 어, 탈북민이라뇨, 엄마. 아니에요. 아, 제가 어떻게 북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조선족. 그래, 그게 조선족이구나. 어? 조선족이었어. 아니, 멀쩡히 한국 사람이 쟁연기를 하고 우리 집안 대들보를 빼가려 그래? 남의 집 아들이나 노려? 우리 집안은 귀한 장남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족한테 절대 못 내줘. 그 여자는 조선족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눈이 뒤집히셨죠.
장남 떠받들며 오랜 세월 장남 타령을 해오신 분이었는데 언감생심 조선족이라니 시어머니께서 절대 용납 못하실 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유별난 장남 타령을 알지 못했던 그 여자는 단순히 조선족을 혐오하는 분이라고 시어머니를 오해하는 바람에 머리 뚜껑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무식하게 굴지 말라고 그 여자가 외쳤고 성질 더러운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우실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싸대기를 날리셨어요. 그 여자가 말로만 외칠 때 몸으로 시어머니께서는 보여주셨죠. 그리고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복날의 개처럼 두들겨 맞는 것을 지켜본 아주머님께서는 아연실색을 하신 채로 시어머니를 말리려 하시다 그만 뒤로 확 밀어버리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나동그라지며 팔을 잘못 다치셨고 맨살이 크게 쓸렸습니다. 그 결과 입원까지 하신 거였죠. 맞은 건 그 여잔데 젊으니까 그렇게 두드려고 맞고도 안 무사한 거구나. 아휴, 이거 참 웃기고도 슬프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멀쩡한 쪽의 팔로 당신의 가슴을 치며 한탄하셨어요. 애지중지 떠받들며 키운 장남인데 여자에 미쳐서 효심을 저버렸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입맛도 없고 그냥 콱 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부분이었지만 아주버님께서는 결혼 생각이 급해서 그 여자를 만나셨던 건데 시어머니께서 눈 까디짓고 난리를 치시니까 오히려 그때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난데없이 이 여자를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개구쟁이들 심리라더니 아주버님께서 그러셨나 봅니다. 아무튼 아주버님께서는 그 여자와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버리셨고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병실에서 쓸쓸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기며 계신 것이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그 폭탄 선언을 병원 안에 와서 하시는 바람에 병실 사람들은 내용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멸정한 며느리라고 말을 한 거였죠. 그 반응이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은근히 목에 힘주는 게 보이셨거든요. 아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러나 갑자기 며느리가 참 고맙게 느껴지네. 원래 이렇게 며느리라는 존재가 고마운 것이던가 싶네. 어머님, 앞으로 사실 날이 많이 남았는데 죽을 때라니요. 그러지 마세요. 심란해서 죽겠으니까 내 명예 못 살 것 같다. 한숨을 푹푹 내쉬던 시어머니 앞으로 병원밥이 나왔습니다. 얘기를 한참 듣고 있었더니 어느새 식사 때였거든요. 입맛 없다면서 너나 먹어라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식사 꼭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병원밥을 대신 먹나요? 말도 안 됐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꼭 좀 드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더니 한숨을 쉬시며 안 내킨다는 얼굴로 한술 뜨셨습니다. 그러니 불과 몇 분 만에 싹 다 비우셨어요. 한 손으로도 수저 젓가락을 현란하게 바꿔주시면서 잘 만드시더라고요. 싹 비우시고 나서는 또 서글픈 표정으로 그만 살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가 시골 동네에서 살 때 어른들이 늙으면 뒤져야지 이렇게 자책하고 하셨는데 친정 엄마께서 설명하시기로는 그래놓고 진심으로 뒤질 생각이신 어르신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떠올리며 시어머니께서는 안 죽고 살고 싶은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아끼시던 장남이 그렇게 됐는데 살아갈 낙이 어디에 있냐고요?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남편은 바로 그 해답을 본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본인하고 저요. 자기 형이 모친 가슴에 대못받고 가출했으니 드디어 자기 혼자 모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드디어 인정을 받는 아들이 됐다고 남편은 그렇게 여기는 듯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병문안 다녀와서 표정이 밝았던 겁니다. 드디어 그 망할 형 놈을 밀어냈다고 생각한 거겠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보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남편을 이때 정확히 체감했습니다. 거짓말 해가며 했던 결혼이라 가뜩이나 캥기는 게 있었던 저는 남편의 그 마음을 따라주기로 했어요. 왕복 싸대기 맞고 모욕을 당했던 일을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일도 일단 사과를 받았으니까요.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 우리 집 장남이 정신 나간 조선족 여자하고 결혼하겠답시고 설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네 뺨을 안 때렸지. 오히려 환영한다고 두 팔 벌려서 안아줬겠지. 근데 너는 한국 사람 맞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외국인이었다든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네. 저 토종 한국인 맞아요. 양가 모두 한국 사람들만 가득해요. 아휴, 그러냐? 근본이 있는 집안이로구나. 내가 너를 진작에 좋게 알아보지 못한 게 아쉽다. 분명히 저를 좋게 봐주시는 말씀이 맞기는 했는데 내용을 보면 되게 이상한 것 같고 그런데 또 막상 캐묻기는 애매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셨기 때문에 기가 세셨고요. 좋게 말해서 카리스마가 있으셨죠. 어리둥절한 사이에 휩쓸려 가게 된다고나 할까요? 결혼 전부터 틀어져서 시댁과 척을 지고 살았던 저는 아주버님이라는 황당한 계기로 인해서 저 스스로 시어머니와 화해의 악수를 한 뒤 지내게 됐습니다. 남편이 깊은 애증의 대상인 자기 모친하고 어쨌든 잘 지내본다면 다행일 것 같다는 그따위 아니란 생각을 했던 제가 지금 와서는 그저 웃기네요. 시어머니께서 단박에 저희 부부를 향해 내 새끼, 내 며느리 하며 친근함을 표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곧 죽어도 차남보다는 장남이 대들보라 여기시는 분이었고 순한 차남을 꼬드긴 천하의 불려시가 저였으므로 묘하게 저희를 괄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 이유가 좀 생겼어요. 첫째로 어색하고 대면대면한 고부관계를 유지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치과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큰일이라고 돈 좀 대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치과요? 아, 어머님 요새 치과 다닌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얼마가 나왔길래 이러세요? 보철 떨어진 거 그거 그렇게 큰일이니? 현저기 580인가 아니면 560인가? 하여간 그렇게 나왔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일단 아들 며느리하고 얘기 좀 하고 진행한다고 해놨어. 그게 그렇게나 비싸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님 거기가 어딘데요? 제가 직접 가서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요. 네가 직접 오겠다고? 아유 그럼 나야 좋지. 네가 이렇게 도리를 아는 애였네. 그 치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설명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보철 떨어진 걸 다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임플란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였더라고요. 웬 임플란트?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 모시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돈 내기 싫어서 이러냐고 제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면서 우리 후자는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면서 난리를 치시길래 근처에 다른 치과로 얼른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보철 떨어진 거 붙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총 다 해서 얼마가 나왔던가? 12,000원이었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민망해 하셨으며 6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른 그 치과를 박살내겠다고도 하셨어요. 진짜로 가서 깽판이라도 치실까 봐 제가 거듭 붙잡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헛기침을 하시면서 네가 정 그렇다면야 라며 잠잠해지셨죠. 이 사건 이후로 자꾸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하며 간섭을 해대셨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자라온 배경을 시어머니께서는 다 알게 되신 이후였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집안 어르신들 아래서 자란 저였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어른 공경 잘하고 예의 범절을 지켰으며 나쁘게 말하자면 불합리하더라도 일단 참고 숙이는 답답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분명 오호라 눈을 번뜩이셨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제가 당신께서 쥐 잡듯이 잡을 수 있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얼마나 신이 나셨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저희 부부의 일상에 말을 얹으시고 저에게 살림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는 게 일상이 적적해서 그러신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은 자꾸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요. 시어머니께서 진정으로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시는 거라고 자연스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였고 걸리적거렸는데 남편은 점점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평생 부모님께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관심 전혀 못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엄마가 나하고 당신을 의지해서 지내시잖아? 특히 당신이 편하고 좋은가 봐. 전부 당신 덕분이야.
항상 고마워. 쑥스러워하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초를 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나 중요하다는 고부관계라는 거 어디 한번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가꿔보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다진 각오를 아득히 뛰어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너 뭐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부 전화 한 통을 안 넣고 그러고 있냐? 너 어디 한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네? 아, 어머님, 제가 오늘은 급한 용무가 있어서 연락드리는 거 깜빡했어요. 그게 다야? 그러고 끝이야? 땡? 그럼 제가 뭐를 더 해드려야 할까요? 아, 내일은 꼭 안부 전화 드리겠다고 약속? 아니면 맹세? 맹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맹추가 당연히 죄송하다는 인사부터 해야지. 네 사정만 말하면 끝이냐?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다니 그게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굴어도 되는 게야? 아,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부터 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성의가 안 느껴져, 성의가. 사막의 모래도 그것보다는 안 건조하겠다. 네? 아,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네,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어요. 사과드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제야 요만큼 진심이라도 느껴지는구나. 결혼해서 시어머니 생겼으면 며느리는 뭐든지 사고방식을 시어머니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왜? 바로 그래야 자기 남편한테도 좋은 일이거든. 다시 정리하면 뭐다? 시어머니를 최고로 모셔야 가화만사성이다. 알겠니? 학교 다닐 때 하도 별종이어서 마귀 할멈 노처녀 히스테리로 불렸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 시어머니에 비하자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진짜 중에 진짜였습니다. 당시에는 주말 드라마가 방영만 됐다 하면 기본 40% 이상씩 시청률을 찍었는데 그런 데는 꼭 앞뒤 꽉 막혀서 시청자들 속도 막히게 하는 어르신 캐릭터들이 등장하였죠. 주변에서 그 캐릭터 욕을 하며 떠들어도 저는 조연했습니다. 그 어떤 자극적인 가상의 등장인물도 제 시어머니를 능가하진 않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께 시달리며 스트레스 받는 것이 슬프게도 적응이 되어버린 저는 친정에 여전히 거짓말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소리를 못했네요. 아프리카에 가기는커녕 여권도 없었던 아주버님의 존재 역시 비밀이었고요. 내 인연, 네가 진정 내 손을 찢기고 싶어서 우리 장남 옆에 붙어서 내 집에 기어들어온 거지? 오냐, 너 오늘 죽었다. 남편과 둘 다 피곤한 얼굴로 시댁에 방문했던 주말 아주버님이 그 여자랑 찾아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자를 향해 싸대기부터 또 날리셨고요. 학습 능력이 없었던 그 여자는 뺨을 또 얻어맞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 여자를 질질 끌고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머리에 스카프로 띠를 만들어 두르신 채 누우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입모양으로 죽을래 하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다시 보니까 그건 죽 안 끓여였습니다. 후다닥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들어 누우면 며느리는 자동으로 간병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동을 누가 만든 건지 알 길 없었으나 어른 말씀이니까 이 악물고 고개 끄덕여 드렸죠. 남편은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황당한 가정사를 곱씹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해외 출장까지 가게 됐죠. 그것도 갑자기요. 급하게 2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 출장 기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친정아버지 건강 때문에 시골 친가로 내려가 살겠다고 했잖아요. 애석하게도 친정아버지께서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의 출장 기간 사이에 친정아버지의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또 제사를 이틀 앞두고 어머니께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며 연락을 해오셨던 거예요. 음식을 잘못 드셔서 급성 장염에 걸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아유, 위로 쏟아내고 아래로 쏟아대고 이러다가 나 죽겠다, 나 죽어. 아휴, 기력 빠져라. 이럴 때 며느리 지극정성 간호를 안 받으면 대체 언제 내가 받아보겠니? 죽 잘 쓰던데 와서 죽 좀 한 냄비 만들어 놔. 재료를 사들고 찾아갔더니 안색이 초췌하셨어요. 얼른 야채죽을 해드리려고 했다가 부엌까지 기어오신 시어머니께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전복죽! 그게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소고기죽! 속 편하시라고 야채로만 죽을 해드리려 했던 건데 괜히 혼났어요. 저보고 인생을 한참 모른다며 잔소리를 계속하셨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새벽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자고 가라며 시어머니께서는 밤샘 간호를 강요하셨어요. 화딱지가 났지만 꾹 참고 알겠다며 따랐죠. 저도 급성 장염에 걸려봐서 아는데 직후에는 당장 죽을 것처럼 아프고 미칠 것 같다가도 그 힘든 구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아팠더라 배고프네 하는 생각이 들죠. 확 괜찮아지는 게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튿날 보일러실에 위치한 수납장을 뒤적거리며 주전버리를 찾으시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괜찮아지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오늘이 저희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제사라서요. 얼른 가야 준비를 제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쉬세요, 어머니. 아니, 아픈 환자를 두고 어딜 가?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 어? 산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거냐? 네? 아니,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고 제 친정아버지신데요. 자식인 제가 제사에 안 가면 누가 가요? 나는 네 시어머니야. 지금처럼 눈빛 싸가지 없게 나를 쳐다보면 안 되지.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그 집안에서 뼈를 묻어야 된다. 며느리가 출가 외인이라는 건 너도 잘 알 텐데. 시어머니인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감히 단박에 싸가지 없이 나와? 이거 안 되겠네. 기가 막혀서 코웃음을 쳤는데 그게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인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여기서 반성하라 하셨어요. 문을 닫고 나가셨죠. 당연히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장단 맞춰드리는 신용만 하다가 그냥 휙 가버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이 밖에서 잠겼더라고요. 밖으로 잠금 장치가 달려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니죠.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열어주세요. 그런데 콧노래를 부르시며 꼴 좋다라고 하시더니 그 앞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칠 것 같아졌죠. 문을 발로 밀기도 하고 주먹으로 부술 듯 치기도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여는 것은 무리였어요. 저는 다른 수를 써야겠다 싶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제사에 안 가겠다고도 외쳤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도 없이 그 안에 갇혀서 식은땀만 흘려댔습니다. 울부짖으며 큰 소리도 내봤고 오만 난리를 쳐댔으나 아무것도 안 통했어요. 머리만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날이 저물었어요. 제가 분해서 이를 갈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어요. 정희야, 정희야, 우리 딸 여기 안에 있니? 뭐야? 여기를 대체 알고 어떻게 찾아온 거야? 친정엄마께서 커다랗게 외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시던 그때 현관문 밖에서는 설상가상으로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같은 소리도 들려오고 있었어요. 혼이 나간 채로 현관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아차 싶으셨죠. 제가 갇힌 문부터 열었어야 순서가 맞았거든요. 제가 보일러실 문을 쾅쾅 두드려 댔고 친정엄마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이 전부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도감에 힘이 풀리더군요. 그리고 친정엄마께서는 있는 힘껏 시어머니의 귀싸대기를 날리셨어요. 이 지옥불에 태워 죽이려나? 어? 내 딸한테 이따위로 굴어? 너 곱게 못 죽어. 사람 하나 죽일 기세이셔서 경찰들이 친정엄마를 얼른 말릴 정도였어요.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입가가 터져 있었죠. 저는 구출된 것만 좋지만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싶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연락도 없이 안 오는 저를 걱정하면서 급한 일이 있나 하며 넘기려 하였는데 저와 연락이 안 되는 걸 남편은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부재 중이니 제가 더 성의껏 친정아버지 제사를 드릴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친정 식구들도 저와 연락이 안 되는 걸 확인한 남편은 저희 부부가 했던 거짓말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점점 낌새가 심상치 않았기에 저를 쥐잡듯이 하고 계실지 모른다며 제발 시댁으로 가달라고 그랬다네요. 친정 식구들 모두 난리가 나서 출동했고 가던 길에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보이자 상황을 설명하고 동행을 요청했던 겁니다. 모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바보같이 굴어서 아버지 제삿날에 민폐 끼쳤나 봐요. 제가 고개를 떨구며 말하자마자 친정엄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제 잘못은 없다며 신뢰를 주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도리어 미안하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친정을 믿지 못하고 제멋대로 판단한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느껴졌네요. 경찰까지 앞에 있었으니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원래 평판이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께서는 제대로 찍혔고 동네 일대의 왕따가 되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갈라선 건 당연했고요. 귀국한 남편은 시어머니를 만나지조차 않았습니다. 평생 안 볼 거라며 두 번 다시 나약하게 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저와 제 친정이 자기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강조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한 번 자기 모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얼마 후 남편은 해외 근무를 회사에서 제안받았고 저는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둘이 외국에 나가서 살았죠. 그곳에서 첫째, 둘째 모두 태어났고요. 아, 시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되셨냐고요? 남편이 완전히 돌아서자 악에 바치셨습니다. 됐어. 어차피 우리 집안의 장남이 대들보였어. 조선족인지 나발인지 쓸만하다 싶으면 그냥 며느리 삼아주지 뭐. 하지만 그 여자는 결국 사기꾼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을 방심시킨 뒤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시댁계의 재산이 그렇게 싹 다 날아갔죠. 완벽한 몰락에 큰 충격을 받으셨던 아주버님께서는 술, 담배를 일삼다가 건강을 망쳤고 시어머니께서는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일찍 찾아온 치매를 맞이하셨습니다. 비극으로 마무리됐기에 마냥 통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행한 대로 돌아간 것 같아서 후련한 심정이긴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환갑을 앞두고 있는 장년 여성입니다. 이 나이대쯤 되면 사연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하나씩 사연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사는 얘기를 듣다 보면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때로는 같이 역정도 내며 만나보지도 않은 사연자분들이 가끔은 친구 마냥 정도 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듣는 좋은 취미가 생긴 것 같아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 행복과 불행은 워낙 변수가 많고 예측하기 어렵죠. 저는 꽤나 불행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하곤 했었어요. 그럼에도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원동력으로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견뎠기에 이젠 조금은 제 삶이 행복에 가까워졌다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했다가 오늘은 제가 얘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저는 잘 살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집안에 삼남 일녀 중 셋째로 태어나 홀로 딸이라는 이유로 꽤나 차별을 받으며 자랐어요. 엄마는 6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부터 집안일을 알려주셨죠. 빨래나 설거지, 그리고 집 앞을 쓸고 바닥을 걸레질하게 시키셨어요. 워낙 어릴 때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집안일을 마치면 엄마는 음식 준비를 하셨고 전 어린 동생이 자고 있는 방에서 자곤 했죠. 여느 때와 같이 포대기로 싸져 있는 동생 옆에 자고 있던 어느 날 동생이 귀를 찌를 정도로 크게 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동생에게 가까이 가보니 얼굴이 시뻘개진 채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엄마가 달려와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분노에 찬 악에 바친 소리였습니다. 너, 네 동생 이렇게 얼굴 빨개져서 울고 있는 누가 뭐 했어? 동생 잘 보라고 방에 같이 뒀더니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제가 무어라 변명할 새도 없이 엄마는 제 팔뚝을 치시며 말씀하셨죠.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셔야겠다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갑작스러운 열병을 앓던 동생은 병원으로 가던 도중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니년 때문이야. 니년 때문에 우리 승민이가 죽은 거라고. 네가 옆에서 잘 돌봐줬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거야. 어린 나이에 들은 엄마의 책임 전가에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나이에 전 죄책감이라는 벌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후 아버지의 체벌이 있으셨어요. 제 종아리를 회초리로 있는 힘껏 때리셨고 전 그날 걷기도 힘들 정도로 팅팅 부은 다리를 싸매고 혼자 눈물을 훔친 채 연탄불 하나 때우지 못한 방 한 구석에서 웅크린 채 잠을 청했었답니다. 그리고 동생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순간순간 저를 노려보던 어르신분들의 그 눈초리를 저는 그 눈빛과 말들이 몇 해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친지 어르신분들은 어린 제가 앞에서 듣던 말던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차시거나 욕을 하셨고 전 장례식장 내내 그 얇은 모시적삼이 축축히 젖어 나갈 정도로 눈물을 훔쳤답니다. 이후로 부모님에게 오빠들과의 차별은 물론이고 덩달아 미움까지 사게 됐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국민학교에 올라간 뒤였어요. 식사를 하자며 작은 원통 식탁을 들고 오시던 엄마가 말하셨죠. 우리 아들들 맛있는 고등어 먹자. 엄마가 아들들 먹으라고 연탄불에 구워왔어. 엄마, 저는요. 니녀는 그냥 김에 간장 한 종지면 족하지. 뭘 바라는 거니? 지금 주는 밥마저 뺏기기 싫으면 그걸로 감사히 하면 먹어. 네. 저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들에게 기름 발린 고등어에 가시 발라주며 흰 쌀밥 위에 양손 정성스레 올려주는 엄마를 한번 쳐다봤고 그저 보리밥을 싼 김에 간장 한 방울 찍어 먹으며 풍기는 고등어 구이 향만을 음미할 수밖에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허기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죠. 학교를 갈 때에도 엄마의 시선은 온통 오빠들에게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상민아, 영민아, 도시락 가져가야지. 도시락 가져가라는 엄마의 말에 후다닥 다시 돌아오던 오빠들은 도시락 보자기를 챙기며 말했어요. 오늘은 소세지 넣었어? 그럼 엄마가 오늘은 소세지랑 계란 후라이 다 같이 넣어줬어. 환히 웃으며 말하던 엄마는 이후 저를 보더니 아까와는 다른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넌 학교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엄마, 저도 점심에 도시락 먹고 싶어요. 한번 용기 내어 엄마에게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부탁해 봤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대답은 달라진 게 없었죠. 계집 주제의 정신 타령은 아침 저녁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 어디 이판국에 삼시세끼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건방지게. 헛소리 할 거면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일하든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결국 아무 수확 없이 오빠에게 물려받은 낡아빠진 책가방을 들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소심하고 항상 주눅 들어있는 제 성격 때문인지 쉽사리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는 외톨이였죠. 요즘 들어 소위 말하는 왕따 같았어요. 그래도 저를 괴롭히거나 제게 직접적으로 막말을 하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다들 숨어서 뒤에서 속닥거렸죠. 야, 제가 6살 때 동생 잡아먹은 애라면서? 내가 엄마한테 들었어. 불길한 애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더라? 맞아, 나도 들었어. 실제로 보니까 애가 더 음침해 보이는 것 같아. 야, 그만해. 그러다 쟤 듣겠어. 애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누가 저에 대해 얘기한 건지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일일이 말하며 설명하기 뭐했어요. 엄마가 뒤에서 아줌마들과 제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던 걸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저 모르는 척하는 게 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와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선생님과 운동장에서 걱정 없이 뛰어놀며 무언가를 배워간다는 것도 항상 어디서나 홀로였던 저에겐 외로움을 달래주는 법과 같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살 때쯤 일어난 일이 있어요. 곧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춥디 추운 겨울날이었죠. 방을 데우기 위해 피운 연탄불에 작은 불씨로 인해 집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갑작스레 일어난 화재로 저희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재가 난지도 모른 채 방 안에 있던 오빠들과 저는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있었어요. 오빠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뒤늦게 책의 글씨들이 뽀얗게 보이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한 저는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 얘들아! 어서 나오렴! 어서! 뒤이어서 달려온 엄마의 부름에 저희는 급히 방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오빠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다퉜죠. 그 순간 천장에 불에 탄 석가래가 우르르 떨어졌고 저희 앞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사이 틈새로 엄마가 손을 뻗어 오셨고 이어 큰오빠를 먼저 빼내셨죠. 다음 작은 오빠마저 빼낸 그때였어요. 하필이면 불길은 더욱 크게 번져 가버렸죠. 그 사이 불에 달궈진 나무 판자가 떨어지며 파편이 제 볼에 튀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하겠다 감지를 한 건지 엄마는 이후로 제게 손을 뻗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저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 방 안에 홀로 갇힌 채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안방을 빠져나오던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 문을 부수고 방으로 와주셨죠. 모포를 둘러싸고 있어 겨우 불길을 면했던 아버지는 제게 신락 같은 희망인 그 모포를 전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너 먼저 이거 쓰고 나가야 한다.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까 걱정 말고 빠르게 나가. 전 눈물을 후두둑 쏟아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황급히 온몸에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방을 빠져나왔죠. 방을 빠져나오는 과정에 제 몸의 일부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볼에도 꽤 커다란 자국이 남아버렸고요. 아직도 그 화상 자국을 보면 그때 그 끔찍했던 화재의 기억에 다시금 그 고통이 실현되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빠져나온 곳에는 검게 그을린 재를 묻힌 채 숨을 허덕이는 오빠들과 저를 보더니 놀래 달려와 안아주던 엄마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기억해요.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치던 저를 버리고 가던 엄마의 뒷모습을요. 때문인지 엄마가 처음으로 안아주던 그 뜨거운 포옹이 저는 그저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끝내 그 방을 빠져나오지 못하셨고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희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목숨 바쳐 구해준 제 인생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순간의 사고로 재산이 모두 불타버린 저희는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순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고 잠시 동안 친척 집에 머물러야 했죠. 그렇게 국민학교 졸업장이 마르기도 전에 엄마는 저를 봉제 공장으로 취직시켰어요.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 저라도 나가서 돈을 벌고 오라면서 말이죠. 오갈 데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 유일한 벗이었던 배움의 즐거움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저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제 말을 들은 엄마는 제 뺨을 찰싹하고 갈기며 역정을 내셨어요. 너 진짜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은 거니? 네 아빠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빠도 없이 우리 네 식구 살아가려면 너라도 돈을 벌어와야지. 오빠들은요? 큰오빠는 중학교 졸업했잖아요. 네 오빠들은 우리 집안의 유일한 남자들이잖아. 고작 중졸로 학력을 마치게 해서 되겠니? 네 오빠들은 이 어미가 꼭 대학까지 보내고 말 거다. 저는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계집이 배워봤자 뭐 하겠어. 잔말 말고 엄마 욕 보이지 않게 사고 치지 말고 가서 일이나 잘해. 알겠어? 저는 그저 아무 말 못하고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14살 어린 나이에 들어간 봉제 공장은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14시간씩 기계처럼 돌아가는 반복되는 일상에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일하며 받은 급여의 80% 이상은 오빠들의 용돈과 학비로 다 들어갔고 전 푼돈도 안 될 만큼 작게 남은 급여로 겨우 입에 풀 칠해가며 살았어요. 그래도 이곳은 생활 패턴이 동일하고 다들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 저를 뒤에서 욕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벽을 치며 살아가던 저에게도 처음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었죠. 그 친구도 저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탓에 부모님이 강제로 취직을 시켰다고 들었어요. 그 친구는 집안의 장녀인데 아픈 동생들을 위해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면서요. 서스럼 없이 제게 본인 속사정을 말해주는 친구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제 속사정을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었죠. 제 얘기를 듣던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볼 쪽에 흉터를 매만져 주었어요. 처음으로 받아본 누군가의 걱정에 저 또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와 저는 가족들보다 가까운 사이가 됐죠. 몸은 고된 공장 생활이었지만 친구도 생기고 저는 전보다 조금 더 밝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웃음도 늘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살이 됐고 전 오랜만에 집으로 부른 엄마로 인해 화재 이후 처음으로 친척집에 벗어나 겨우 얻었다는 집을 찾아가 볼 수 있게 됐어요. 높은 언덕 위에 또 계단을 올라가야만 갈 수 있는 작은 옥탑방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집에 들어갔는데 웬일인지 밥상을 거하게 차려두셨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에 이게 다 무엇이냐며 누구 생일이냐고 물었죠. 그래도 네가 공장에서 열심히 벌어다 준 덕분에 네 오빠들이 대학도 갈 수 있게 됐고 우리들도 이렇게 다시 뭉칠 수 있게 됐는데 엄마가 이런 밥상 하나 못 차려줄 거라 생각했어? 네, 알아주시니 감사해요. 전 지금껏 엄마가 제게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알았기에 순순히 고마움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쩐지 제게 이러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쩐지 그 말에 뼈가 있는 것 같다. 제 말에 헛기침을 하시며 엄마는 대답하셨죠. 그리고 이어 엄마의 말에 제 예상은 확신이 됐습니다. 어쨌건 너도 이제 20살 됐잖니. 마침 괜찮은 혼사 자리가 들어왔다. 네? 저는 아직 결혼 같은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엄마.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너 왜 예전에 아빠 친구라면 그 자주 오시던 장씨 아저씨 기억나지? 네, 무슨 사업하신다면서 항상 오실 때마다 선물 들고 오셨던 아저씨 기억나요. 그래, 그 아저씨 아들이 올해로 28이란다. 너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나지만 뭐 어디 그게 나이 차이겠니? 애가 참 순하고 착하다 했어. 그 날짜랑 장소는 엄마가 그쪽 집애랑 얘기해서 알려줄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알았지? 엄마, 저는 그냥 평범하게 만난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요. 너는 정말 사실 네 오빠 대학 졸업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취직도 못하고 있다. 응? 그쪽 집에서 너를 자기 아들과 맺어만 준다면은 네 오빠를 취직시켜 준대. 우리 집 운명은 너한테 달려 있는 거야. 이럴 때만 제 손을 잡으며 부탁한다는 엄마가 이제는 가소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잘 몰랐기에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지냈는데 커갈수록 엄마의 아들 사랑이 제겐 점점 가짱게 느껴졌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전 한숨을 쉬며 대답했고 그런 제 모습에 엄마는 목소리를 더욱 키워 말했죠. 생각할 게 뭐 있어. 너 이게 어디 흔한 혼사짜리인 줄 알아? 어디 너 같은 게 이런 집안 시집이나 갈 수 있겠냔 말이야.
잠만 말고 맞선 보고 시집 가라. 그게 너와 네 오빠 모두 위하는 길이다. 엄마의 막무가내 밥을 먹고 있는 와중이었지만 거하게 차린 한상이었어도 먹는 게 먹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고 맞선 당일 엄마가 강제로 데려간 미용실에서 난생 처음 머리하고 화장까지 받았습니다. 화장을 하니 볼 쪽 흉터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후 골라준 옷을 입고 시간 맞춰 맞선 장소로 가보니 저보다 먼저 도착한 남자분께서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성함을 여쭤보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마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맞선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번 보고 말자란 생각으로 나왔었는데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장씨 아저씨도 제게도 좋으신 분으로 기억에 남아있어서 앞으로 더 만나봐도 괜찮겠다 싶었죠. 저희는 몇 번 만나본 후 정식으로 교제를 하였고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던 날 손을 잡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게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순수함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원하는 결혼이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제 몸의 화상 흉터를 보고도 크게 거리끼지 않았어요. 이 정도 사람이면 저도 결혼해서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렇게 교제한 지 두어 달 만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장씨 아저씨께서는 여전히 인자한 웃음으로 오랜만이라며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썩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어요. 시종일관 표정을 풀지 못한 채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대하셨죠. 내가 편히 말을 놓을게요. 괜찮죠? 아, 예,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제 말에 고개를 치켜 세우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물으셨어요. 지금 공장에서 6년째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집 오면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 알고 있겠지? 아, 네, 다들 그러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뜻에 따라야죠. 이런 말귀는 잘 알아들으니 다행이네. 원래 아가씨 같은 사람 우리 집안에 한 발자국도 못 붙이는데 우리 집 영감이 믿을 만한 친구의 딸내미라고 하고 우리 집 아들도 좋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겠다마는 내 솔직하게 중학교도 못 나온 며느리 두고 싶지 않어. 내 아가씨가 썩 맘에 내키지 않는단 말이야. 알아듣겠어? 예비 시어머님의 거침없는 솔직한 입담에 옆에 계셨던 장씨 아저씨가 여보 하고 눈치를 주셨고 그제야 한껏 풀린 목소리로 말하셨죠. 어찌됐건 우리 집 식구가 되면 내 옆에서 집안일도 좀 알려주고 할 테니 나중에 분가하더라도 네가 살림을 좀 잘 할 때까진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내가 너희 신혼방은 나름 잘 꾸며주마. 알겠지? 전 조심스럽게 네 하며 대답했고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뵌 후 며칠이 지나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전 이 소식을 공장에서 만난 하나뿐인 제 친구에게 전해줬죠. 요즘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맞선 보고 그렇게 바로 결혼해도 되는 거야? 조금 더 만나보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파악한 후에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그 집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 엄청난 시집살이가 기다릴 텐데 괜찮겠어? 그 어머님이 너를 썩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며.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진심으로 걱정을 쏟아냈죠. 전 친구를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켜줬고 친구는 그런 저를 알았다며 토닥여줬습니다. 시집 가서도 잘 살라는 덕담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친구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건 금방이었어요. 시집을 가자마자 전 온갖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양의 손빨래와 이불빨래, 밥 시간대가 되면 어머님의 명령하에 갖가지 반찬들을 조리했고 식구들의 식사가 끝난 후에야 저는 밥을 먹을 수 있었죠. 그렇게 많은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큰 집을 빗자루로 쓸고 닦고 걸레질하고 모든 집안일이 끝나야 전 그나마 쉴 수 있었죠. 시어머니의 구박도 한몫했습니다. 매번 제가 하는 모든 집안일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지금 이게 걸레질을 한 거니? 아유, 어쩜 손이 이렇게 야무지지가 못해. 먼지들 군데군데 뭉쳐있는 것 좀 봐라. 깨끗해질 때까지 다시 해. 그래도 시어머니의 이러한 구박은 어린 시절 엄마에게 받아왔던 저력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묵히 시집살이를 해나갔죠. 아버님은 한결같이 제게 따뜻하고 남편도 항상 마지막까지 집안일을 마치고 오면 수고했다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는 했습니다. 하여 제 시집살이는 꽤 나쁘지 않았어요. 되려 행복했던 때도 있었죠. 깔끔하게 집안일을 마칠 때에는 시어머니께서 이제야 좀 완벽히 한다며 떨떠름해 보이긴 해도 고생했다 말 한마디 덧붙여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후 4년 만에 제게 큰 축복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네요. 제 임신 소식은 시댁은 물론이고 친정집에도 경사와 같았어요. 소식을 전하고자 전화를 걸었는데 저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죠. 그래, 왜 이렇게 소식이 뜸한가 했어. 네가 시집간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이 소식 듣나 했다. 어찌됐건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근데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언제 알 수 있다니? 아유, 꼭 아들이어야 할 텐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무당집에라도 가서 부적이라도 써야지. 하지만 엄마의 이런 아들 타령에 제 기쁨도 조금은 반감이 되었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다고 그러세요? 얘가 또 이렇게 모르는 소리 한다. 네가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너도 그렇고 우리 집도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거다. 알겠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느낀 저는 이만 끊겠다 전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아들 타령은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남편까지도 똑같았죠. 우리 뱃속 아기가 딸이든 아들이든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 난 그래도 아들이면 좋긴 하겠어. 같이 목욕탕도 가서 때도 밀어주고 축구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에 이어 친정 엄마도 아들 아들 하시던데 이제 당신까지 그러면 뱃속 아기가 부담스러워서 어디 나오겠어요? 정말이지 부담의 연속이었어요. 딸이라도 낳으면 당장 내다버리라 할 기세들이었죠. 시간이 흘러 제 배는 점점 풍선처럼 불러왔어요. 그럴수록 거동도 힘들어지고 숨쉬기도 벅찼죠. 가끔 뱃속 아기가 발로 펑펑 찰 때면 장기 전체가 뒤틀리는 것처럼 마냥 아파왔어요. 그 광경을 본 남편은 아기가 발길질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며 아들인 게 틀림없다며 좋아했죠. 제 걱정은 고사하고 이 와중에도 아들 타령을 하는 남편의 배를 똑같이 때려주고 싶었답니다. 이후 명절이 다가왔어요. 항상 시댁과 함께 하였기에 이번만큼은 제사만 지낸 후 친정집으로 가 좀 쉬라고 시부모님의 배려가 있으셨죠. 전 감사의 말씀을 표한 뒤 남편과 친정으로 향했어요. 안타깝게도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두 오빠들 때문에 엄마는 홀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와 남편을 보자 놀라시며 왜 시댁이 있지 않고 여기까지 왔냐며 물으셨죠. 시부모님의 배려가 있었다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반가워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피곤했는지 오자마자 양해를 구하고는 바로 잠들었고 엄마는 저보고 편히 앉아있으라고 하셨지만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와주겠다고 거들었죠. 엄마도 크게 사양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어 방 안에 있던 오빠들이 슬금슬금 나와서 저를 봤죠. 오랜만이네. 시집 잘 가더니 얼굴이 좀 핀 것 같다. 누구는 이 낡은 옥탑방에서 이러고 사는데 누구는 좋은 집구석에서 먹고 사니 살판 났겠어. 만들어 놓은 전을 하나 집어먹으며 얄밉게 큰오빠가 말했어요. 그러게 때깔이 고와졌어. 근데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우리 집에선 뭣도 아닌 셋째 딸년이지 뭐. 야, 너 온 김에 우리 담배 한 갑씩만 사다 줘라. 뒤이어 배불러 있는 동생에게 던지는 말본세하며 하다하다 심부름시키는 작은 오빠가 얄밉게 텔레비전을 틀으며 말했죠. 엄마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하는 것도 없이 묵묵히 전을 붙이고 계셨죠. 물론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좋은 집에 사모님 되더니 오빠들 하는 말들이 웃음냐며 화를 내는 두 오빠들의 모습에 전 어쩔 수 없이 밖을 나섰어요.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과 오빠들 말이라면 꿈뻑 죽는 엄마에게 대신 부탁을 하기도 뭐했죠. 그렇게 낑낑대며 담배 두 갑을 사들고 그 언덕을 올라 옥탑방 계단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을 다 올라오니 순간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고 옆에선 보호자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이 있었죠. 남편을 부르니 제가 깨어난 것을 알았는지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저를 보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울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배가 훌쭉해졌다는 것도요. 세상에 나와 빛 한 줌 보지 못한 제 아기는 그렇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팅팅 부을 정도로 오열을 하다 보니 화상 흉터들이 쑤시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제게 심부름을 시킨 오빠들이 미웠고 그걸 옆에 보면서도 말리지 않고 조용히 있던 엄마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떠나가게 한 제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더욱 냉혹하게 만든 현실은 아직 몸조리도 끝나지 못한 제게 뺨을 때리며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도 말리지 않는 시아버님과 남편이었죠. 임신 이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시댁 식구들은 한순간에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이후 트라우마라도 생긴 건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마음의 준비가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원했고 몇 번이고 제게 아이를 갖길 시도했지만 저는 몇 번이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식구들의 냉대는 똑같았어요. 아가, 국이 좀 짜구나. 간을 다시 해야겠어. 요즘 따라 음식하니 하나도 안 맞는구나. 신경 좀 써야겠다. 평생 반찬 타바가 없으셨던 아버님은 이후 간이 안 맞는다며 핀잔을 하기 일쑤였고, 예, 다림질을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지. 여기 아직 주름진 거 안 보이니? 어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집안일을 따라다니며 잔소리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님이었죠. 여보, 이제 들어와요? 오늘도 늦었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점점 집을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말에도 별다른 대답 없이 화장실로 간 남편은 씻고 오더니 저에게 등 돌려 잠을 청했죠. 점점 늦어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제는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기다리며 전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뒤늦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당신 어디 있다 이제 오는 거야? 하루가 멀다 하고 늦게 들어오고 이젠 외박까지? 같이 일하시는 아버님은 퇴근 시간 맞춰 오셔서 저녁도 드시고 하는데 당신 혹시 여자 생겼어? 전 아무렇지 않게 방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려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이거 놔. 아빠가 이제 사업 일부를 내게 위임했어. 그래서 지금 거래처 접대도 하고 온 거고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라고 이러는 건데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제가 부여잡은 옷깃을 떼어내며 큰 소리로 그 자리를 피하는 남편이었죠. 전 의심스럽긴 해도 남편의 말을 믿고자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외박을 하고 온 남편의 자켓에는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전 이 향수 냄새의 근원지를 또 전처럼 물어봤자 이리저리 핑계대며 둘러댈 게 뻔하니 무엇이 진실인지 직접 가보자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 날 남편 퇴근 시간대에 맞춰 회사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시부모님한테는 남편이 오랜만에 둘이 밖에서 데이트하자며 불렀다고 거짓말을 둘러대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는 어떤 여자를 태우고 차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회사는 아버님의 사업체였기에 집과 거리가 가까워 평소에 남편은 그냥 걸어 다녔고 특별히 거래처와 접대를 해야 할 상황이 올 때만 차를 타고 나갔어요.
요즘 시아버님이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주기로 맘먹었는지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럴수록 더욱 늦어지고 오늘처럼 차를 가져가는 일도 하다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 말대로 거래처 접대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거래처 사람이라기엔 진한 화장에 너무나도 젊은 여자가 옆에 타고 있더라고요. 전 순간 어안이 벙해졌지만 행여나 놓칠까 뒤에 오는 택시를 마구잡이로 타고 남편 차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향하던 곳은 회사와 집에서는 꽤 멀리 떨어져 여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그 여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 분노에 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철퍽하는 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들은 건지 제 쪽을 본 두 사람은 깜짝 놀래 그 자리에 멈춰 서더라고요. 저는 빠르게 눈물을 닦아내고 옆에 여자를 가리키며 물었죠. 옆에 여자 누구야? 누군데 이런 데로 와? 거래처 사람이라 헛소리 할 거면 집어치워. 그랬더니 옆에 여자가 남편과 더욱 밀착하며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오빠 애인인데요? 오빠가 결혼한 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미행해서 찾아올 줄이야? 굉장히 불쾌하네요. 가자, 오빠. 이러면서 새침대며 뻔뻔하게 말하던 상간녀는 제 남편을 데리고 뒤돌아섰고 전 떠나려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외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들려오는 남편의 답에 저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뱃속에 애 하나 간수 못하고 트라우마랍시고 맨날 방구석에서 질질 짜는 주제에 그나마 집구석에서 편히 먹고 살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길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와?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아 떼며 그 여자를 데리고 기어이 제가 보는 앞에서 여관을 들어가더군요. 그 여자는 들어가면서 잠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리더라고요. 꼭 비웃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길로 도저히 시댁애가 남편의 부모와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전 하나뿐인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시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없었기에 길가에 놓인 공중전화를 이용했어요. 몇 번의 신호 끝에 친구가 전화를 받았고 전 지금까지의 사정을 모두 말했죠. 친구가 저보다 더욱 길길이 날뛰며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20살이 되었을 때 저처럼 공장을 나와 버스 안내와 전단지 아르바이트 등 여러 일을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아팠던 동생들이 지금은 많이 나아져 더 이상 본인이 돌보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드디어 해나가는 친구가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간 친구네 집은 대식구였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수험생 둘째 동생과 갓 고등학교로 올라간 쌍둥이 셋째, 넷째 동생, 그리고 15 사춘기 막내 동생까지 넓지 않은 집안이 북적북적했어요. 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녁을 먹지 못한 제게 따뜻한 밥상을 가져다 주셨어요. 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엄마의 정이 가득 담긴 따스한 밥상에 그만 울컥 눈물을 쏟으며 감사히 먹겠다 인사를 전하곤 밥술을 떴죠. 그런 제 모습에도 친구네 어머님은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으라며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마저 식사를 마쳤어요. 뱃속 아이를 그렇게 보낸 후 이렇게까지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있나 싶었죠. 밥 한 술 뜰 때마다 떠나간 아이 생각에 신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몇 날 며칠 대충 밥 몇 숟갈로 끼니를 때웠답니다. 친구네 가족들의 배려로 간단하게 씻고는 친구의 안내로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방에서 자면 돼. 둘째가 수험생이라 공부하는데 조금 예민해서 시끄럽지 않게만 조심해주면 괜찮을 거야. 정말 고마워. 비록 두 다리 뻗고 자기엔 다소 협소한 방이었지만 이마저도 감사했던 저는 친구에게 진심을 다해 고맙단 말을 전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고 도착하니 시부모님은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두 분이 함께 거실에 앉아 어디 갔다 왔냐며 물으셨죠.
전 솔직하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여자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모습부터 여관을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 그리고 제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여자를 감싸고 돌며 소리친 것까지 모두 말했고, 시부모님은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 이내 알겠다며 들어가 보라고 말하셨어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시부모님의 쑥덕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애가 오죽했으면 바람을 필까. 아휴, 본처가 잘해야 바람을 안 피지. 다 제가 못하니까 우리 애가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와중에 남편 바람 핀 것도 제 탓으로 만드는 시어머니와 조용히 말을 해야지. 그 참 조심성이 없어. 그러다 애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런 시어머니의 입단속을 시키는 시아버지였죠. 듣든지 말든지 내가 제일 무서워서 내 집에서 말도 맘대로 못해요. 뒤이어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혼이 마음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었기에 결심이 마치자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던 일들을 얘기했고 저를 옹호하는 답변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뒤에 이어 들려오는 엄마의 말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얘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남자가 밖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뭐 그딴 걸로 이혼이네 뭐네 말을 짓거리고 있어. 기어이 네가 우리 집과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는구나. 잔말 말고 얌전히 내 전화 잘하고 있어. 소리를 냅다 지른 친정엄만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참을 끊어진 수화기만을 바라보다 결심을 했죠. 더 이상 친정엄마나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더 집중하자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뒤늦게 온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며 먼저 말을 꺼냈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나 싶더니 곧 비웃으며 묻더라고요. 당신이 나가면 혼자서 뭐 어떻게 살려고? 이혼한다면 장모님은 절대 받아줄 것 같진 않고. 뭐 하나 있는 그 가난한 집 친구한테 빌붙기라도 할 건가? 남편의 말이 영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전 그저 남편을 노려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원한다면 시부모님께 대신 말을 전해보겠다며 방을 나섰어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간 남편을 전 뒤에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보고 있었죠. 남편이 뭐라 뭐라 하는 것 같더니 시어머님은 어이가 없는지 본인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계셨죠. 시아버님은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저를 눈치채셨는지 제 쪽을 바라보시더니 나와 말씀하셨어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전 시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겉옷을 걸친 뒤 나왔어요. 집 앞을 천천히 걷는데 옆에 나란히 걷던 시아버님이 제게 물으셨죠.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말해줄까? 저를 바라보며 물으시는 아버님에게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아빠와 난 군대에서 만났지. 너희 아빠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단다. 6.25 전쟁 시 우리는 함께 참전했고 날아오는 총을 대신해 너희 아빠가 맞았었지. 너는 잘 몰랐겠지만 발 쪽에 총알을 빼낸 흉터가 있을 거다. 난 항상 빚을 지며 살고 있다 생각했어. 그런데 너희 집이 그렇게 화재로 다 타버리고 내 친구마저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니 내 이 남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었어. 그러다 나이가 다 차도록 제대로 된 여자 하나 데리고 오지 못하는 내 아들 녀석과 참 똘망똘망하니 귀여웠던 네가 생각나더라. 마침 너도 20살이 됐다고 하고 내 아들과 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보다 더 흡족한 게 없었다. 둘이 결실을 맺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면 내 그걸로 신세 다 갚겠구나 싶었지. 그래서 네 오빠도 사돈과 얘기한 끝에 내가 결혼하면 취직시켜주겠다 조건을 건 거야. 그런데 뱃속의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는 네 모습을 보자니 가슴이 답답한 게 네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괜히 미워지더구나. 그래서 그동안 내가
심술이 좀 나 있었던 것 같다. 그건 내가 사과하마. 그리고 저 아들 녀석 일은 내가 면목이 없구나. 원한다면 이혼도 허락하마. 그런데 나를 보고 조금만 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보면 안 되겠니? 저 아들놈에게 내가 따끔하게 말해놓을 테니까 말이다. 이 늙은 시애비의 부탁이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과거 얘기 때문인지 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부탁 때문인지 얘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믿어보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아버님께 어떻게 말을 들은 건지 몰라도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그때와 같은 일은 없을 거라며 사과하더니 전처럼 외박을 하지도 않고 늦게 들어오는 날보다는 정시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져 갔어요. 하지만 한 번 틀어진 남편과 제 사이는 다시 좁혀지지를 않았어요. 저도 쉽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저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죠. 그냥 명목상 부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행실에만 충실한 채 살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갑작스레 친구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죠. 친구는 밤낮으로 일하고 공부하며 쉼 없이 달려온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이제 접고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고 있었어요. 전 친구의 부름에 친구가 일하는 백화점으로 갔죠.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전 반갑게 남편을 부르려는 순간 옆에 여자와 나란히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전에 제가 봤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 여자에게 화장품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연애 때 이후로는 생일에도 선물 하나 제대로 못 받아본 저로는 어이없어 실수만 나오더라고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남편의 그 무섭다는 늦바람은 저를 속여가며 계속 이어가는 중이었죠. 지금까지 저를 기만했다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고 더 이상은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백화점을 벗어나려는데 뒤늦게 나타난 친구가 저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저 여자가 네가 말한 네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 맞지? 어. 네가 피할 게 뭐 있어. 잘못은 저들이 했는데. 용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건 맞지만 그럼 너 계속 저런 인간이랑 살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집에서 나와. 사람들이 아무리 이혼녀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저런 뻔뻔한 사람이랑 어떻게 사니? 그리고 친구는 솔깃한 제안을 하나 했어요. 동생들도 다 자랐고 이제 독립하려 하니 자기와 함께 살자는 제안이었죠. 제 친구는 외모도 반반하니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지만 제가 옆에서 이런 안 좋은 모습만 보여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친구가 참 부러웠어요. 일단 친구에게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갔죠. 이후 퇴근 시간대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 모르는 남편은 뻔뻔한 얼굴로 저녁상을 차리라 하더라고요. 전 당장이라도 주걱으로 남편의 볼을 치고 싶었지만 애써 참으며 식탁 위에 밥상을 차린 뒤 남편을 불렀고 옷을 간단하게 갈아입은 남편은 여느 때처럼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시작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남편은 잠시 저를 보는 듯 했으나 마저 식사를 이어갔죠. 제가 입을 떼기 직전까지는 말이죠. 나 당신 백화점에서 봤어. 그때 그 여자랑 아직도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저녁은 꼭 집에 와서 먹네. 왜? 혹시 또 잘못해서 아버님한테 사업체라도 뺏길까 두려운 건가? 나름 침착하게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먹던 식사를 멈추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까 백화점에 있었구나. 이미 걸린 마당에 너한테 더 숨길 이유도 없겠다. 사실 우리가 부부가 맞긴 했니? 너랑 내가 부부관계 안 한 지도 5년이 지났어.
이 관계 언제까지 지속할지, 그리고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 많았는데, 마침 잘 됐네. 우리 이만 끝내자.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하던 남편의 모습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실 영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더욱이 남편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잠시 침묵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와서 얘기를 어디서부터 들으셨던 건지 아버님이 성큼성큼 오시더니 남편의 뺨을 때리셨죠. 이 고얀 놈, 내가 그리도 가정의 평화를 깨지 말랬거늘. 전 남편을 더 치려는 아버님을 말렸고 돌아간 뺨에 손을 갖다 대던 남편은 아버님에게 소리쳤어요. 저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더 이상 이런 강목 같은 여자랑 못 살겠어요. 이혼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이놈이... 아버님은 다시 한번 남편을 향해 손을 올리셨고 저는 그런 아버님을 막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제 관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지금껏 저희 아버지 목까지 저를 예뻐해 주신 건 정말 감사드리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버님은 제 말을 듣더니 올리던 손을 내리고 숨을 고르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시며 저를 부르셨어요. 아버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고 이윽고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위자료라고 생각해라.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 크다. 아버님이 건네준 통장에는 꽤나 큰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부담스럽다며 괜찮다 사양했지만 제가 받아야지 두 다리 뻗고 편히 쉴 것 같다는 아버님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길로 저는 짐을 싸고 나와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큰 짐을 들고 나가는 저를 본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어디 가냐고 물으셨지만 전 그저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만 남긴 채 길을 떠났죠. 작은 친구네 집에 오래 신세를 질 수 없기에 친구와 저는 곧바로 작은 방 하나를 얻었고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갔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엄마는 노발대발하며 제게 소리쳤죠. 기어이, 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버러지 같은 건 행여나 갈 데 없고 굶주려도 내 집에 오거나 내 집에서 콩 하나라도 얻어먹을 생각 말아라.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린 엄마는 이후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도 제 목소리만 들린다면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집에 찾아가도 문전박대에 하루는 제게 소금까지 치며 저를 귀신 취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다 다짐한 저는 이후로 친정 식구들과는 연을 끊다시피 살았죠. 이혼까지 완벽히 끝나 더 이상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게 된 저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 전에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재봉틀 하나를 집에 사두었고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때부터 예쁜 옷을 입은 또래 친구들을 보며 초라한 제 옷차림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했던 기억을 떠올려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새벽에는 동대문에서 저렴하게 옷감을 구해왔고 배운 적 없어 썩 좋다 할 순 없는 그림 실력을 그나마 도안 삼아 차근차근 옷을 만들어갔죠. 완성된 옷을 본 친구는 감탄하며 하던 일 접고 모아둔 돈으로 아버님께 받은 제 위자료를 함께 보태서 작은 옷가게를 차렸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마땅히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처음엔 파리만 날리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 둘 찾아오던 손님들이 또 찾아오게 되고 가격에 비해 옷 퀄리티가 좋다는 칭찬까지 받으며 옷가게는 점점 선장해 갔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을 배워야 한다는 친구를 따라 학원을 다니며 인터넷 쇼핑몰까지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 짧은 글로 간단히 요약해 제가 얼마나 힘들었고 노력했는지 크게 와닿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에 2~3시간씩 잠을 자가며 옷을 만들고 또 이것저것 배운 끝에 인터넷 쇼핑몰까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 제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은 건지 억겁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엄마에게 전화가 왔죠.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제게 큰 수모를 겪게 한 엄마이기에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고 싶었지만 한 번은 집에 찾아가 보자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그 언덕을 지나 옥탑으로 향했죠. 그 동네 근처는 몰라보게 변했지만 어찌 된 건지 그 동네만은 그대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낡은 건물은 더욱 노후되어 곧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집을 이리저리 훑고 있는 제게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곧 이 지역도 재개발에 들어간다며 자기는 다 늙어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집에 살고 있는 큰오빠가 걱정이라면서 말이에요. 그제야 집을 보던 눈길을 엄마에게로 돌렸어요.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듯 여기저기 피어있는 검버섯과 나무의 나이테처럼 주리가 있는 주름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엄마도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씀하셨죠. 너 옷가게인가 뭔가 옷 만들어서 성공했다더니 그 말이 진짠가 보구나. 나는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 입은 옷이며 들고 있는 가방이며 아주 곱구나, 고와. 제 엄마가 갑자기 이런 태세 전화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언제는 귀신 내쫓대 소금 뿌리며 문전박대할 땐 언제고 말이에요. 오늘 저를 부른 이유는 하나였어요. 병들고 아픈 자신을 대신해 오빠들을 돌봐달란 얘기였죠. IMF 당시 남편의 사업은 부도의 위기에 다다르게 되어 결국 오빠들은 정리해고되었다고 해요. 작은 오빠는 결혼 후 이 집에서 나가 작은 집에 월세 살며 겨우 자식들 먹여 살리려 이 일 저 일 하며 먹고 산다고 했고, 큰 오빠는 결혼 후 새언니에게 손찌검을 하다 결국 이혼까지 당해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기 싫다고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아들들만 걱정하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천륜을 거스르더라도 전 엄마의 말을 순순히 들어주고 싶지 않았죠. 일단은 알겠다며 엄마에게 안심을 시킨 뒤 그럼 나와 함께 여행 한번 다녀오자 말했죠. 그랬더니 아이 마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큰 계획을 세워두고 엄마와 함께 섬으로 여행을 떠났죠. 배를 타고 들어가는 동안에도 오빠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거라며 아들 생각뿐인 엄마를 보며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죄책감을 덜어냈어요. 도착한 곳에선 모래사장도 거닐고 소문난 맛집 명소에서 바다도 보며 밥을 먹은 뒤 날이 어두워질 때쯤 미리 입소 비용을 지불해둔 요양원으로 엄마를 데려다 놨죠. 여기는 어디냐며 당황해하는 엄마에게 오빠들한테 말해두었으니 오빠들이 정말로 엄마를 생각한다면 데리러 올 거라 말하고는 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뒷모습을 보며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엄마를 애써 외면한 채 저는 오빠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엄마가 있는 요양원과 함께 이곳에 엄마를 버려두고 왔으니 찾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후로 전 연락처를 바꾸고 거주지도 숨긴 채 엄마와 오빠들과는 절연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름도 개명하고 지금은 제가 너무나 갖고 싶던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검정고시를 통해 얻게 되었죠. 다 늙어 준비하는 시험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는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 다 거절하더니 결국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예쁜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과 연애하며 바쁘게 살고 있죠. 사업체가 꽤 커져 사무실을 좀 큰 곳으로 옮겼고, 이제는 직접 재봉을 하지 않고 그려놓은 스케치를 공장에 맡겨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친구네 가정을 보며 외로운 마음도 들고 부럽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웃도 도와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기부도 하며 제 삶을 누구보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네요.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며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심했다며 손가락질 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전 그날을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딸이라며 차별받고 천대받던 세월에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엄마를 버리고 온 뒤에야 비로소 저만을 오롯이 보며 살아갈 수 있었고 제 인생이 더 아름다워졌다고 느끼거든요. 참 탈도 많고 말도 많던 제 파란만장한 삶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